역사를 짓밟으려 하는 자. 누구냐 너? 진짜 역사, 가짜 역사. 자, 진짜 역사, 가짜 역사. 2017년 교과서 국정화 할 테면 해봐라. 끝까지 쫓아간다. 역사계 심쿵 꽃미남 심영환 선생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심영환입니다. 예. 이제 우리가 이게 그 방송에 그 가면 갈수록 학원 수강생도 좀 늘 거 아니에요? 아니요. 안 느나요? 네. 왜냐면 수능 공부하는 친구들도 여기서 이렇게 흥미를 느끼면 듣고 느끼면 역사 공부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그 부모님들이 저를 아시고 자녀를 이제 억지로 이렇게 밀어넣어주는 경우는 있는데 뭐 제가 학원 강사로서의 생활은 사실 그렇게 득이 되지 않습니다. 단과인가요, 종합반인가요? 실이 많지. 실이 많은데. 단과예요, 종합반이에요? 단과랑 재수생들. 예. 아니 그러면 학원 수강생이 좀 늘면 그거에 얻는 수익을 뽀찌를 어떻게 나눌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렇게 세상에 정의연 때문에 끌려 나왔잖아요. 막강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제가. 그렇죠. 엄청난 진짜 피해를 입었어요. 특급 학원에 다 세팅돼 있었거든, 3월서부터. 잘렸어요, 거기에.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예요. 케이블 TV에서 활동해갖고 이제 공중파 들어가거나 아주 잘 나가는 종편 들어가려고 그러다 종편에서 오지 마세요. 그 잊지 못해요. 제가 고전에 파파이스 출연했었잖아요. 근데 그건 이제 화제가 됐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의원 전화 오신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친한 부원장님한테 이거 전국구에도 전화 왔는데요. 따라서 의원님이 부원장님이 이거 전국구까지는 좀 위험한데 뭐 이렇게 얘기를 딱 했는데 저는 그냥 보고 싶어 나왔는데 이거 그 이후에 아주 큰 피해가 큽니다. 왜냐면 파파이스는 한 주제를 깊게 안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약간 방송 느낌이 좀 많이 나고 우리는 끝까지 파고 들어가니까. 그럼 뭐 문이 닫히면 또 다른 문이 열리는 거여서. 그럼요. 그게 헬렌 켈러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의 희망의 문이 닫히면 그거 보고 슬퍼하고 있을 때 뒤에 또 다른 희망의 문이 열리고 있다. 예. 그러니까 희망의 문이 열린 거예요. 전국구. 이제 전국구 된 거예요. 자, 역사학계 문을 비집고 들어가고 있는 역사 영재 최강욱 변호사. 예, 사이비 최강욱입니다. 예, 사이비예요? 예. 그 B1A4라고 하는 아이돌은 있어도 사이비라고 하는 아이돌은 처음 봤는데. 자, 지난번에 태평천국의 운동 첫 시작을 했어요.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재밌게 들었어요. 그리고 수능 공부하는 친구들이 이걸 들어도 되냐? 그래서 제가 들어라. 그 수능 공부하는 친구가 누구냐면 우리 아들이거든요. 공부하기 싫으니까 이거 들어도 되냐고. 네. 자, 지난번에 이어서 동아시아 국제 질서가 무너지다. 이제 오늘 꼭지를 딱 따야 되는 거죠. 네, 두 번째 이야기. 그러니까 이게 참 유익한 프로그램이에요. 태평천국 그 시험 볼 때 외우는 거는 뭐 어디다가 도읍지를 뒀냐, 남경, 뭐 주요 인물이 누구냐, 양수청, 풍운산 이런 거 외우는 거잖아. 그 학원에서도 그게 핵심을 하니까 시험에는 막 서울대 아깝게 떨어진 애들 재수한 애들 있거든요. 다 외워요. 그래서 특히 국정교 와서 땐 한 권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걸 토지까지 다 외워요. 미쳐버리겠어요. 그런 애들. 근데 약간 그런 느낌하고 좀 비슷해서. 아니 근데 겁먹을 거 없는 게 여기 최강욱 변호사가 쥐약이 어디냐면 법률 박사 아니에요. 네네. 법률 얘기 우리가 몇 조 몇 항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럼 식은땀이 쫙. 자, 지난번에 태평천국 운동까지 얘기를 했어요. 네. 예. 그런데 이제 태평천국 운동이 자기들끼리 내부적으로 부패하면서 진압되는 과정. 그렇죠. 그리고 국제 질서와의 관계. 예. 이어서 얘기하는 말씀이죠. 예, 얘기해죠. 그러니까 사실은 순서대로 따지면 보통 이제 아편 전쟁 얘기 먼저 하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너무 도식화된 것 같고 민중의 흐름이 더 중요하지 않나 해서 그 얘기 먼저 한 거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아편 전쟁 이후에 이제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이제 서양 열강들이 들어와서 다 불평등 조약을 맺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난징 조약인데 이제 홍콩 영토를 할양하고 5개 항구를 개항하고 그 이후에 뭐 2차 편전쟁이라든지 또 2차 편전쟁이 일어났을 때 웃긴 게 중재를 러시아가 해줘요. 근데 러시아가 해주면서 야 내가 싸움 말려줬으니까 연해주 내놔. 그래서 드디어 한반도에 이제 소위 말하는 중국과 한반도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붙어 있었더라면 거기에 이제 러시아라는 나라의 땅이 이제 북한 끝에 딱 붙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블라디보스톡이 중국 땅이었는데 그때 러시아 땅으로 되는 거지. 그렇죠. 네. 그 중국 땅이었었어요? 네. 청나라 때는 중국 땅이었다가. 그 전에 이제 발해까지는 이제 동경이라고 그래서 우리나라 땅이었었고 다 중국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아편 전쟁이라고 하는 거는 이 동아시아 질서에서 의미는 서양이 사실은
청이라는 나라를 굉장한 외경심을 가지고 접근을 해서 예. 한번 이렇게 찔러봤는데 아편 전쟁을 통해서 얘들이 종효랑이구나 이거를 안 거죠. 그때부터 이제 막 와서 이제 물어뜯기 시작하는 거잖아.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러시아가 좀 뒷얘기긴 하지만 이제 예. 몽골 쪽 이런 데도 다 건드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별로 관심은 없지만 연해지부터 시작해서 몽골, 오늘날도 몽골이란 나라가 있잖아요. 있죠. 그건 철저한 러시아나 소련의 속국이었지. 예. 위성국까지. 그게 없었으면 몽골의 나라가 없거든요. 그 지금도 몽골의 뭐 경제 구조 같은 거 보면 완전히 이제 중국과 러시아의 가교 속에서 만들어지니까 자발적 경제 아니더라고요. 그 정부 조직도 러시아 체제를 그대로 뺐더라고요. 그리고 유학생들 중에 90%가 다 러시아로 가요. 이거 내몽고 외몽고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지금도. 그쵸, 네, 그쵸. 네. 몽고 지역을. 자, 태평천국의 운동이 무너지는 과정을 얘기해야 되거든요. 그 무너졌잖아요. 무너졌어요? 네. 예. 지난주에 무너뜨렸고. 지난주 무너뜨렸어? 내분이 생겼고 예. 이제 진압군이 가갖고 무너뜨리죠. 남경을 예. 불태우면서. 그리고 아낌없이 다 죽었다? 예. 근데 이제 후회 없이. 무너뜨린 사람들. 후회 없이. 예. 무너뜨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도대체 누구냐? 네. 이제 그건 이제 한인 신사층이라 부르는데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양반. 그러니까 원래 청나라의 지배층들인데 한족들. 근데 그들이 이제 그들의 계급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리더가 이제 중국번이나 이용장 같은 사람들인데 그들이 했던 운동이 양무 운동이에요. 이제 그 얘기가 그때 당시에 청나라 내 한족의 보수적 지식인들이잖아요. 예. 그렇죠. 예, 예. 영남 새누리당 같은 그렇게 비교하면 안 되나? 아니 그거보다는 좀 수준이 높은. 네, 그렇게 비교하면 안 돼요. 한 번 일타쌍피네. 왜 절대 비교하면 안 되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그 어떤 보수파와 예. 수구파가 다르죠. 수구는 이제 자기의 기득권만 이 뒤에가 나오겠지만 독립협회 같은 거 할 때 보면 이 수구파가 완전 분탕질치거든요. 그러니까 오직 눈에 보이는 건 내 기득권.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이 이건 태평천 합리적 보수지 이 그렇죠. 사람들. 네. 태평천국 운동으로 16년간 내부가 힘들었고 예. 외부에서 싸움만 하면 져요. 뭐 그 이후에도 보면 되게 웃기거든요. 1분 만에 뭐 이쪽 배가 격침되고 5분 만에 이쪽 뭐 청나라 배가 다 격침당하고 이런 식으로 지거든요. 싸움할 때 보면. 예. 그래서 적군은 사방에 5명, 이쪽은 해군 괴멸. 뭐 이렇게 지니까 이제 중국의 만주족은 아니지만 한족 지배층으로서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그 적극적으로 양문동이라는 근대화 정책을 추진하죠. 근데 이게 보통 학교에서 배울 때는 뭐 이렇게 양문동 뭐 변법자강 간단하게 배우니까 별게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했는데 얘네가 30년 정도를 이 이용장을 중심으로 해서 어마어마한 물적 투자를 해서 공장도 세우고 뭐 조선소도 세우고 뭐 유학생도 파견하고 이게 그게 이제 그걸로 성공은 못하지만 어찌됐건 그 노력이 굉장히 의미 깊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 뭐냐면은 그 태평천국의 난이었었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여기 들고 일어났는데 우리 내부를 들여다보니까 골물대로 골무는 거야. 그렇죠. 네. 이래 갖고는 우리가 나라 유지가 힘들다. 그러니까 각성을 해서 우리가 국가를 개혁을 하고 우리 그 흐름을 좀 제대로 만들자. 보니까 우리가 외국하고 전쟁할 때 속속 깨지는 게 우리가 이렇게 병든 그 종효호랑이가 됐고 병든 강자가 됐다. 그렇죠. 반성하자. 네. 나라를 다시 세우자. 하는 그 흐름이 태평정국의 그 흐름을 꺾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얘들이 이제 외국은 뭐가 잘 돼서 얘들이 우리를 해서 이렇게 판판이 깨는가. 그러니까 그거를 본받자라는 걸 지금 하는 거죠. 이제. 그게 양무운동. 예. 변법자강.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이게 이제 뭐 무기만 단순히 수입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유학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도덕적인 수신을 새롭게 하고 그리고 소장 문제 같은 것들 지주들 횡포 못 부리게 하고 아주 종합적인 노력을 해요. 무척 훌륭한 흐름이었었네. 그러니까 체제 내 개혁을 이 사람들이 이제 시도를 하는 거죠. 진정성 있는. 근데 이게 실제로 세계사 같은 거 배울 때 너무 간단하게 배우니까 저조차도 에이 뭐 이거 어차피 실패한 거 이렇게 했는데 양무운동 뜻 자체는 뭐예요? 서양의 무기를 가져온다 뭐 이런 거야? 그렇죠.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변법자강이 좀 더 확실한 얘기죠. 법을 바꿔서. 그러니까 우리 내부의 질서를 바꿔서 강하게 만들자. 스스로 강해지자. 근데 이제 변법자강 운동은 실제로는 한 3개월밖에 못 갔고 일단 양무 운동이 한 30년 갔기 때문에 어찌됐건 다 의미 있는 운동이죠. 전 그때 중국이 힘이 없던 것을 이러한 그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알았어요. 그 영화 정무문 보면 거기에 아시아의 병든 강자라고 하는 그런 중국을 정몽은 안 봤어요, 영화? 네, 봤습니다. 예, 이소룡 나오는. 우리 그런 걸 통해서 역사를 배우는 거예요. 정무문 안 보셨을 것 같은데 그 옛날 영화인데. 정무문이요? 저 저기 이영걸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영걸 정무문이 있었어, 맞아. 그죠. 이영걸 정무문이 있었는데. 서양에 들어가서. 그건 이소룡 정무문의 한 1000분의 1 정도의 감동. 이게 연식이 달라고 그래하고. 안다고 해서 깜짝 놀랐네. 그 응팔에 보면 도룡룡인가 뭐 그 친구가
영웅본색을 4,720번 봤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계산을 해봤어. 그 하루 8시간씩 보면서 3년을 봐야 돼. 말이 안 되는 얘기야. 근데 그 영웅본색보다 첩혈상웅이라고 하는 영화 아세요? 아, 거긴 잘 알죠. 첩혈상웅은 알아요? 알죠. 영웅본색도 알죠. 근데 느와르 중에서 영웅본색은 시점이고 마지막 종집을 찍은 게 첩혈상웅인데 훨씬 재밌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영웅본색은 이제 HD 판을 갖고 다시 나온대요. 네. 첩혈상웅이 훨씬 더 재밌습니다. 네. 이수연과 주윤발. 그렇죠. 저는 그거를 피카디리 극장에서 7번을 봐요. 7번. 아유, 그때 영웅본색 때문에 성냥 씻고 다니는 놈들 때문에. 홍콩에 엄청 저도 정전자 뭐 이런 거. 그건 한참 보니까 우리는 그건 안 종행사예요. 어쩔 수 없어요. 제가 본 게 그건데.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본론 들어가야죠.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아니, 그런 운동에 그러니까 그 운동이 아주 집요하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무슨 뭐 수구와는 확실히 좀 구분을 해야 되고 어찌됐건 결과는 실패했지만 그런 자산이 좀 쌓인 게 어찌됐건 이제 중국의 근대화에 좀 기초는 되거든요. 그러니까 왜 실패했는지를 얘기해 주셔야죠.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얘기하는 건 일본하고 비교를 많이 해요. 네. 그러니까 일본은 뿌리끝부터 완벽하게 서구화된 시스템인데 여기는 어떤 전통적인 본질을 유지하되 이제 어떤 무기만 바꾸고 중체 서용이라 그랬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의 본체를 유지하되 서양의 기물만 활용한다. 아, 이거였었네. 갓은 그대로 두고 양복을 입자. 그렇죠. 그러시겠죠. 네.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문제는 뭐냐면 이게 아무리 내부적 노력을 많이 해도 그러니까 한때는 보면 세계 4위의 조선율. 그러니까 프랑스보다 더 많이 배를 씌워요. 그러니까 그런 양으로 따지면 이게 따라가는데 전쟁이 딱 터졌을 때 딱 비교가 되는 거죠. 청푸 전쟁에서 그러니까 베트남에 대한 지배권을 두고 프랑스한테 그냥 완전히 깨져요. 그리고 그게 베트남에서만 깨진 게 아니라 그 프랑스가 군대 끌고 와서 막 타이완, 뭐 푸젠인데 공격하는데 하나도 맥을 못 쓰고 그건 그나마 이제 세계 넘버 3인 프랑스한테 진 건데 이미 세계적인 경쟁력은 최하위였었네. 군사 경쟁력이라든지 이런 등등. 그러니까 이제 옛날 수준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상대가 안 되는 거죠. 이제 신무기를 들고 와서 신전술로 덤벼드니까. 그러니까 그 황제가 우리는 세계 최강인데 우리가 그렇죠. 뭘 바꿀 게 뭐가 있겠냐라고 하면서 탱자 잘 놀고 있다가 그렇죠. 네. 내부적으로는 태평천국의 운동에 한번 당하고 근데 이걸 또 시민사회운동 혁명의 힘으로 받아들였고 국가를 개조하려고 하는 쪽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보수 세력들이 합리적 보수로 나라를 개조하려고 봤는데 그 내부는 이미 200년 300년 동안 너무나 그러니까 안 정체되어 되는 있다 거죠. 보니까 안 되는 거지. 일본처럼 뭐 완전 뒤집어 엎든지. 예. 그래서 결국은 청일 전쟁이 이제 아주 결정타가 됐죠. 결정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청푸 전쟁은 그렇게 결정탄 아니었었네. 프랑스와의 전쟁. 그건 이제 센 놈한테 졌으니까 좀 위안이 되는데. 세계 넘버 3라니까요. 프랑스가 아무리 영국한테 깨지고 그래도 그거는 이제 영국에 대비했을 때 프랑스지. 그때 당시에 프랑스가 무척 막강한 나라였었나? 세계 넘버 3라고요. 넘버 3. 네, 넘버 3. 그러니까 이제 넘버 1은요? 넘버는 영국, 넘버 2는 러시아. 왜냐하면 이제 영국과 프랑스가 굉장히 오랫동안 식민지 경쟁을 하는데 그렇죠. 다 져요. 다 지고 다시 이제 막 하나하나 맞춰가는 게 프랑스였기 때문에 프랑스였고 러시아는 이제 국가적 내용으로 보면 이제 프랑스보다 떨어지지만 군사력 같은 부분에서 이제 또 이제 전 세계를 땅덩어리도 크고. 왜냐면 이제 육지로 다 다닐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보통 그러니까 인도는 영국한테 뺏기고 프랑스는 겨우 인도 차이나 반도에 와가지고 이제 베트남 찝쩍거리고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근데 중국은 하여튼 호구니까. 그러다가 일본한테 깨져버리니까 이거는 정말로. 청일전쟁. 예. 그럼 청일전쟁에서 일본한테 깨진 게 역사 유무가 큰 거네. 굉장히 크죠. 엄청난 거죠. 그거 이제 뒤에 동학할 때 또 나오긴 하지만 어쨌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북양함대 남양함대라고 그러니까 이제 북중국해하고 남중국해에다가 해군을 엄청 키웠어요. 그때는 이제 해군이 첨단 무기니까 해군이 첨단 무기인데 남양함대가 이제 그 청푸 전쟁에서 다 날아가요. 예. 근데 이걸 도와주려고 보냈다간 북양함대는 날아갈 것 같으니까 버린 거죠. 근데 문제 뭐냐면 청일전쟁 때 일본이 육전에서는 평양전투, 압록강전투에서 거의 뭐 청나라 부대를 괴멸시켜버리고 그리고 풍도해전, 그러니까 풍도 앞바다에서 완전 박살을 내요. 거의 뭐 그냥 뭐 저항도 못하고. 그런데 배를 더 끌고 와서 일본군이 텐진 앞바다에 들어와서 북양함대 전체를 없애버려요. 그러니까 두 번의 전쟁에서 해군이 다 없어진 거예요. 그 큰 나라가. 그러니까 중국 내부의 민중이나 지식인들의 충격도 컸겠지만 그걸 바라보는 조선의 지식인들이나 민중들은 어땠겠어요. 그러니까 섬나라 사람들이 옛날에 무슨 풍신수길이가 명나라를 쳐야 되니까 길을 빌려달라 이렇게 깜짝거리게 임진왜란이지만 이거는 진짜로 붙어가지고 작살 내는 걸 눈앞에서 봤단 말이에요. 우리 국내에서 싸웠잖아요. 육군들이.
그리고 저쪽에 가가지고 그 대단하다는 북양함대가 전멸이 되는 걸 보니까 그때 이제 진정한 친일파들이 이제 정말로 진심을 가지고 이제 싹을 틔우기 시작하는 거죠. 아, 일본에 붙어야 되겠다. 얘가 세구나. 이게 시작되는 그러니까 거죠. 청나라와 일본 양쪽 눈을 보다가 예. 눈치를 보다가 그러니까 더민주로 갈 것이냐 안신당으로 갈 것이냐 눈치를 보다가 더민주에서 영입을 잘하니까 저쪽으로 가야 되겠다. 예. 이거랑 똑같은 이 두길보기 하는 인간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갈까 말까 이렇게 하다가 예.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또 이기니까 아 이거다. 친일파 뿌리에 역사가 있구나. 그렇죠. 근데 이제 그때 친일파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함부로 섞으면 안 되는 게 그때 친일파는 이제 그래도 좀 일본이라는 모델을 우리가 따르자라는 네. 거지. 합리적 친일파. 네, 그러니까 오늘처럼 이렇게 우리가 아는 그 친일파는 아니에요. 맹목적으로 그냥 무조건 빨아주는 친일파가 아니고. 네. 그렇죠. 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회주의자라고 말하기는 그렇고. 근데 어찌됐건 우리나라 내에서 어쨌든 그런 외교적 선택은 막 일어나죠. 그러니까 일본은 근본적으로부터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변혁을 해서 강한 나라가 돼서 청나라도 깨고 러시아도 깨고 그러니까 우리가 개방과 변혁의 모델을 일본은 삼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지 일본은 무조건 좋아서 쫓아간 그런 친일파는 아니었던 거네. 그렇죠. 그때 그러니까 당시에는. 지금으로 치면 예. 미국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예. 미국하고 붙어서 잘 살았는데 예. 어느 날 미국 태평양 함대가 예. 쿠바한테 깨지는 거야. 남해안으로 제주도 앞바다에서 예. 대만한테 작살이 나버린 거예요. 하우속 시원.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아닌가 봐 대만. 이게 아닌가 비요. 섬나라니까 대만한테 깨지는 게 맞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잘 생각해봐도 생각하는 게 어찌됐건 이때도 이제 지축이 이동하는 거잖아요. 근데 네. 지금도 사실은 중국이라는 G2라는 자기들이 계산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성장하는 나라가 나왔는데 우리는 여전히 뭐 미국에. 미국 혹은 예. 한미일 예. 이 틀 그러니까 못 따라가는. 근데 그 못 따라가서 망해버리는 게 이미 120년 전에 있었는데 지금 우리는 제가 예전에 그런 걸 글을 하나 블로그에 어디서 썼거든요. 이렇게 훌륭한 인재를 모셔왔지 내가. 아니, 근데 누가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제가 이제 아니, 왜, 그러니까 사드 얘기 나올 때 그냥 예. 제 블로그에 썼던 글인데 아니, 이거 여러 가지 따져보고 중국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마냥 한미동맹에만 이렇게 맹목적이 될 필요는 없지 않냐 이렇게 썼거든요. 예. 근데 밑에다 댓글이 야, 이젠 종북을 넘어 종중주의자가 나왔다. 그래서 제가 난 영광에서 그럼 난 종중할래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은 충분히 사고할 수 있는 주제도 지금 사고가 안 되는데 예. 역사를 돌이켜보면 이때도 사고가 안 된 거죠. 정작 중국은 계속 뭔가 길을 만들어내거든요. 부족해도.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전국구 32회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수소폭탄 실험한 날 그날 저녁에 미국과 일본에 연락을 한 거예요. 우리가. 근데 미국과 일본은 때려 죽여도 미국과 일본이 우리를 제끼고 북한하고 친해질 수가 없거든. 그치.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굳은자야. 그렇죠. 근데 이쪽에 지금 북한을 통제할 수 있는 북한 핵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키를 누가 갖고 있냐면 중국이 갖고 있거든요. 네. 미국과 일본한테 미리 연락하기 전에 중국한테 연락을 해서 내가 당장 가서 만나겠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 가서 시진핑 만나고 왕이 만나고 야, 니네가 북한 좀 견제 좀 하고 우리 공동 규탄 성명 내자. 공동 규탄 성명을 끄집어냈으면 북한의 핵을 고립화시킬 수 있었단 말이야. 그렇죠. 진정한 해결책이지. 그렇죠. 근데 미국과 일본에 전화하니까 1월 8일 날 중국에서 야, 우린 니들하고 친하지 않아. 근데 13일 날 또 박근혜 대통령은 이런 거예요. 어려울 때 손잡아 주는 게 진정한 파트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중국이 야, 니들 사드 한다 그러면 그다음 B-52 전략 폭격기 뛰면서 무슨 우리가 파트너야. 다시 중국을 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친미하고 친일하고 이럴 것이 아니고 이 한반도 주위의 역학관계 속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고 갈 것이냐. 그렇죠. 네. 그때도 똑같았던 거지. 그 민주당인가요? 하토야마? 예. 그때 나왔을 때 우리나라 언론은 대부분 다 저 똑같다 자민당과. 근데 이제 저도 이제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좀 깜깜이 따져보니까 확실히 민주당은 비슷한 것도 많지만 동아시아 영내 평화라든지 네. 어떤 동북아 공동체에 대한 마인드가 자민당과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근데 그걸 갖다가 좀 그래도 디테일하게 국익적 관점에서 바라봤어야 되는데 그때는 그냥 되게 저 자민당과 똑같은 놈들 막 이렇게 하고 나중에 갑자기 하토야마가 여기 와서 뭐 유관순 기념일 거기서 막 서대문 구치소에서 무릎을 꿇었죠. 그러니까 예. 그런 게 사실은 자세하게 좀 조사를 해보면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가졌던 어떤 동북아 균형자론과 아주 유사한 주장을 막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가 구분을 못했다는 게 저는 예. 되게 저부터도 좀 속상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청일전쟁까지 나왔습니다. 얘기가. 근데 대박이 뭐냐면 예. 그러니까 이게 좀 답답해요. 그러니까
양문동 실패했죠. 네. 그 변법 자강운동 사실은 의미 있지만 오래 못 갔고. 양문동 실패, 변법 자강운동 또 실패.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중요한데 변법 자강운동과 의화단 운동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청일전쟁 깨지고 나니까 그 당시 과거 합격자로 베이징에 왔었던 캉유웨이라는 친구가 캉유웨이. 네,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이제 우리도 일본처럼 좀 이렇게 헌법부터 바꾸고 시스템 바꾸자 주장하라는데 그게 100일 만에 쫓겨나요. 네. 그러니까 더 근본적 개혁으로 오히려 들어가야 되는데 밀려나가게 되는 거죠. 그게 의화단. 아니요, 그게 변법자강 운동의 실패. 그런 다음에 더 웃긴 게 뭐냐. 거기 서태후 들어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못 들어오셨나요? 들어봤어요, 서태후는. 서태지도 알고 서태후도 알고 다 알아요. 서태후가 이제 그거는 밀어냈는데 그 다음에 그 밑에 산둥반도에서 의화단이라는 이제 뭐라 하더라 그 민중 결사인데 얘네가 되게 웃긴 게 부적을 태워서 먹으면 총알이 와도 피해가거나 맞아도 안 죽는다. 네. 의화단. 네. 그래놓고 막 교환운동이라 해서 막 교회 부시고 선교사 죽이고 뭐 중국인 크리스찬 죽이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걔들은 왜 그 크리스찬을 왜 죽여요, 벼랑간에? 그러니까 이제 막 서양 문물이 들어오니까 반감이 있으니까 그런 게 막 선교사들 들어오고 해안가에 우리 중국 전통을 찾자 하면서. 그러니까 요즘에도 보면 그 힌두교도들이 인도에서 지금 이 순간 크리스찬들 막 공격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근데 막 하니까 이제 그 열기가 세지니까 서태후가 이거 괜찮네? 근데 그 열기가 베이징까지 밀려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서태후가 그걸 이용해서 의화단 운동을 이용해서 선전포고를 해요. 네. 서양 열강에 대해서. 근데 원래 서양 열강은 다 경쟁 국가잖아요. 근데 대박인 게 이건 진짜 인류 역사의 토픽인데 8개국 열강이 연합을 해서 중국을 쳐들어와요. 원래는 경쟁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영국, 프랑스, 러시아, 독일, 일본, 심지어 뭐 벨기에, 이탈리아 이런 나라가 연합을 해서 쳐들어오는데 권법을 어떻게 막아요? 걔들 다 이소룡이었었나? 왜냐면 그 전에 때려보신 거야. 선교사 때려 죽이고 이런 거니까 그건 선교사들이 저항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화단의 키 무기는 권법이네. 영화를 보면 그 중국의 그 변발 댕기머리 있지 않습니까? 여기 밀어버리고 뒤에 꼬리 길게 하는 거. 그 머리에 우통 벗고 밑에다가 적삼 입은 사람들이 막 뛰어다니는 거 있어요. 그게 의화단이야. 그러니까 쇠퇴해 가는 거죠. 그때 막 그 황실을 보면 되게 뛰어났던, 그러니까 그나마 의지를 가졌던 황제나 이런 거 서태후가 다 유폐시켜버리고 뭐 폐위시켜버리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점점점 아까 말씀하신 합리적 보수가 아닌 수구가 이제 퇴행적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똑똑한 캉유이 다 쫓아내버리고 죽이려고 하고 의화단에 기대 걸고 최악의. 그러니까 이제 스스로 우주의 기운을 한 몸에 받았다고 생각하는 서태후가 의화단이라고 하는 거는 진정한 개혁을 위한 운동이 아니고 이거는 일종의 이제 민족 조금 약간 저질 민족주의에 기초한 문혁이 오마주가 뜨네. 아니 이제 문혁하고도 또 틀린가? 어버이 연합 내지는 저거라고 봐야지. 의화단 나는 외세는 무조건 싫다. 그래서 가서 이제 막 괜히 공격하고 이러는 건데 그거하고 손을 잡아서 정작 나라를 제대로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배제를 해버렸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망하는 거지. 그러니까 망할 때는 망하는 지금 뭘 해도 안 돼요. 그리고 그 서태후? 그 양반이 그런 생각을 했었을까? 그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 여자예요? 태후. 서태후. 네. 이런 거네. 우리가 열심히 권법을 익혀서 열심히 하다 보면 우주가 도와준다. 이런 거는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 서태후가 그때 보면은 막 열심히 사람 거느리고 막 손톱 쫙 길러가지고 이런 사진도 있고요. 치장을 옷은 자주 안 갈아입었어요? 옷도 엄청 갈아입고 치장에 엄청 신경을 쓴다니까요. 막 주름만 많고 엄청 안 이뻐. 근데 그 주변에 보면 막 쫙 거느리고 이렇게 앉아있는 사진이 지금 남아있단 말이에요. 얼굴에 이렇게 그 풍선처럼 뭐 그 지방 맞고 그런 게 없었나? 그때는 보톡스가 안 나왔어요. 진짜 할머니인데 말씀하신 대로 사진 보면 엄청 화려하게 이제 입고 다니고. 근데 사치를 하는 거와 상관없이 뭐 정치를 잘하면 되는데 뭔가 의지를 가지고 윤회했던 사람들을 유폐, 뭐 처형, 뭐 암살 시도 이러면서 다 쫓겨나게 하니까. 그러니까 의화단을 제외한 의화단만이 혼이 정상이고 의화단을 제외한 나머지 개혁 세력들은 다 혼이 비정상이라고 봤던 거네. 진실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진실하지 않은 사람들. 의화단만 진실한 사람이고 그 진실한 사람 감별사가 막 돌아다니고 진실한 사람은 머리를 댕겨버렸다고 우통을 더 많이 벗어야 되고. 문제는 이제 진실한 사람을 그렇게 해서 자기 내부적으로 정리를 하면 모르겠는데 이제 외세가 위협을 느끼니까 아까 심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히 힘을 모아서 연합을 해가지고 이제 그야말로 이제 청나라를 흔들어 버리는 거죠. 먹으려고 아주 작심을 하고 쳐들어온 거네. 그러니까 8개국의 경쟁자가 그게 원투 쓰리가 다 들어가 있어. 연대할 수 있는 팀을 만들어준 거죠. 그럴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200년을 영국과 프랑스 싸웠고 그리고 러시아랑 인도가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영국은 해군으로 예. 이제 인도양, 대서양, 뭐 동남아시아 다 돌아다니면서 영토를 먹는 거고 러시아는 시베리아 이용해서 다 내려오니까 전 세계의 구대륙을 두고 영국과 러시아가 다 대립을 했거든요. 예. 그런 나라가 연합을 하는 거예요. 우하단 하나 때문에. 그죠? 그게 아니었으면 사실은 조금씩 이렇게 나눠 가지기 시작했던 거란 말이죠. 예. 뭐 산동반도는 독일이 가지고 뭐 여기는 누가 네가 갖고 이렇게 막 했는데 그러던 와중에 의화단이 이제 외국인들은 눈에 띄면은 다 해코지를 하니까 오 이거 안 되겠다. 우리가 함께 뭉치자 이렇게 된 거죠. 야, 명분도 진짜 아주 적절한 명분을 줬네. 그 외침을 끌어낼 수 있는. 예. 아니 그런 사례를 제가 찾아본 적이 없어요. 8개국 연합군이라는 세계 다른 어디에서도 이런 게 어디, 없었어요. 어느 역사에도. 진짜 토픽이네. 네. 근데 이제 뭐 굳이 적용을 해본다면 우리도 우리의 문제에서 우리의 국익보다 뭐 이렇게 어떤 관념 이렇게 평소에 이런 걸 생각하다가 그렇게 줄 수 있는 빌미들이 많지 않을까요? 어떤 일본 위주로 일본과 미국에게만 득이 되고 예. 우리는 뭐 이렇게 피해를 본다라든지 뭐 아니 지금 한반도 남쪽의 형세가 중국은 중국대로 명분을 주고 그리고 한반도 두고 중국은 북한 들어갈 수 있는 명분 줬고 미일은 한반도 들어올 수 있는 명분 줬고 그때는 똑같죠 상황이. 그러니까요. 예. 그런 부분에서. 그 전문용어로 그냥 헐 대박. 그래서 그 신축 조약을 맺거든요. 예. 그 의화단원도의 결과로. 근데 그게 뭐냐면 외국군이 주둔을 해요. 8개국 외국군이 다 베이징에 주둔하는. 근데 그걸 사실 학생들로 얘기하면 학생들은 별로 감흥이 없어요. 왜냐면 우리나라 외국군이 오랫동안 주둔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군이 남의 나라에 주둔한다는 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건데 그러니까 이건 어떤 반미적 정서가 아니라 그렇죠. 국가의 어떤 미래를 보는데 근데 학생들한테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 주둔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시 작전 명령권을 우리 자국이 갖지 않는다는 게 무지하게 치욕스러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거는 패망한 나라에만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그러니까 수도를 외국군이 들어와서 있다는 것과 그러니까 옛날에 망한 독일의 베를린을 연합군들이 각국이 그렇죠. 가서 점령했던 거나 그다음에 일본으로부터 군대를 없애버리고 작전권을 뺏어버린 거나 예, 그런 걸 왜 우리가 당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직도. 그 전시작전 지휘권 돌려받자 그러니까 지금은 때가 아니다 그러면서 그 돌려받는 거에 대해서 종북 좌빨이라 그러고. 그렇죠. 군사 자주권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거기서 넘겨주겠다는 거를 굳이 싫다고 하면서 막 억지로 밀어내고 가서 그거 제발 넘겨주지 말라고 하면서 돈 쓰고 응? 거기 무기 막 다 사오고. 아니 그 밤에 걸어가는데 야 너 여기 거리가 위험하니까 여기 가스총도 주고 총칼 줄 테니까 이거 가져가니까 싫어 나한테 주지 마 나 안 받을 거야. 그런 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난 그냥 위험하게 살 거야 그러고 그때 베이징에 8개국이 주둔을 하고 그리고 이제 중국이 본격적으로 식민지가 된 거네. 그러니까 이제 너무 크기 때문에 나라가 너무 크기 때문에 식민지가 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나오겠지만 일본이 이제 그러니까 나중 중일전쟁 때 얘기는 다시 하겠지만 그러니까 중일전쟁 때 1930 좀 나중에 얘기인데 중국 국민당 부대하고 이제 일본 붙으면 일본은 막 공군이 있고 중국 공군이 없어요. 그리고 일본에서 기관총을 쏘면 중국 탱크가 뚫려요. 이렇게 전쟁을 했거든요. 중일전쟁 때.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싸움이잖아요. 근데도 일본이 중국을 못 먹는 게 뭐냐면 너무 커서. 네, 장지스의 전략이 그거예요. 중국은 생각보다 땅이 크고 인구가 많다. 그래서 내륙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구조상 식민지가 되지 못해요. 반식민지란 말이 옛날에 많이 썼죠. 그래서 지금도 중국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죠. 만약에 우리가 침략을 당하면 전원이 항복해서 포로가 되자. 어? 그러면 쟤도 우리 먹여 살리다가 망한다. 실제로 아니, 중국이 지금 모병제인데 직업군인제인데도 지금 많이 줄여서 300만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아까 삼국지 말에 맞는 게 뭐냐면 뭐 중병제가 아니에요 중국은? 모병제. 300 많이 줄여서 300만이고 50년대 60대 500만 육군이었고 그래서 그 막 삼국지가 진짜 맞는 게 장제스가 뭐 군벌하고 막 싸울 때 보면 장제스군 150만 뭐 군벌 누구 50만 해서 100만 대 150만 이렇게 싸워요. 이게 진짜 스케일이 달라요. 근데 우리나라 그렇지 않은 거죠. 우리는 그런 나라가 아니니까 훨씬 더 취약하고 식민화 과정이 너무 쉽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베이징의 8개국이 주둔하고 여기까지 갔어요. 네. 아니 오늘 얘기는 사실은 거기서 슬슬 마무리가 되는 건데요. 우리나라로 넘어와야 되지 않나요? 우리나라요? 예. 우리나라는 일단 이 한반도로 넘어오지 않아요? 네. 오늘은 넘어왔으면 좋겠네. 일단 다음 시간에 일본도 같이 본 다음에 넘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일본을 보고 난 다음에. 네. 그러니까 조금 낯설 수는 있지만 좀 중국과 일본 얘기를 좀 잘 보고 우리를 보면 좀 더 자세히 보이지 않을까 해서. 그런데 전 아까 이제 최강욱 변호사가 한국
그 지식인층은 유학자들일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때 당시에 중국이 무너지는 걸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 예.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 뭐 나올 수밖에 없죠. 근데 예. 이제 사실은 우리가 역사를 너무나 암기 과목 위주로 배우다 보니까 제일 이제 안타깝게 되는 일이 예. 당시에 그런 일이 우리나라에서만 그냥 일어났는 줄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먹고 살기 힘드니까 조병갑이가 가서 확정을 하니까 그냥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누가 또 내려와서 진압을 하고 뭐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사실은 지금 심 선생님이 청나라와 일본을 먼저 본 다음에 우리나라로 들어가자 하는 게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이제 동학 농민군을 진압하겠다는 명목으로 우리나라는 이제 외국군이 들어온단 예. 말이죠. 또 정부가 손을 뻗치고 우리를 도와달라. 예. 왕실이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근데 이런 모습들이 보이는 와중에 이게 점점 어떤 그 국제 질서가 변해가고 제국주의가 이렇게 팽창하고 있는 걸 전혀 모르다 보니까 네.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모르다 보니까 바보처럼 당한 거란 말이죠. 근데 그거를 국사를 배울 때도 우리가 예. 과거에 보면 선생님들한테 그냥 연표별로 순서대로 몇 년도에 뭐가 있었고 병인양요, 신미양요 뭐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뭐가 들어오고 이렇게 외국이 그냥 자동으로 온 것처럼만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여기를 왜 왔냐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먹을 거는 중국에도 많은데 예. 여기 조선은 왜 왔을까? 조선 땅을 왜 왔느냐? 네, 왜 왔을까? 어? 그러면 그 왔던 사람들이 그러면 왜 그러면 더 이상 신경을 쓰지 않고 일본한테 어떻게 보면 넘겨주는 식으로 하고 빠진 거잖아요. 나중에 예. 보면. 그러면 왜 조선은 그렇게 먹지 않으려고 했을까? 그러니까 영국이나 프랑스나 독일이나 심지어 미국까지도 그렇지. 처음에는 관심을 다 보였단 말이에요. 예. 러시아도 그렇고. 예. 그러면 얘들이 어디 가서든지 지금 봐서 별 가치 없는 땅도 다 자기 식민지로 하고 그랬는데 여기는 왜 빠지고 일본이 완전히 먹어버렸을까?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진짜 나도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네. 근데 일단은 비슷한 사건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 이모군란이 의여단 운동하고 비슷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태평천국 운동이 동학농민 운동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중요한 포인트 같은데 민중의 힘은 예. 어느 시점에 자생적으로 막 폭발하는 순간 있는 것 같아요. 뭐 제가 제 세대가 그런 걸 많이 경험하지 못해서 뭐 기껏 해봤자 말씀했던 아까 뭐 2002년 월드컵이나 뭐 이런 거겠지만 근데 중요한 건 그 민중의 힘이 긍정적 힘으로 실패하더라도 쓰일 때가 있고 그냥 소요로 끝날 때가 있다는 거죠. 그게 너무 그런 부분에서는 요 의화단 운동과 태평천국 운동인데 우리로 오면 이모군란은 그냥 군란. 그냥 한번 들썩이다 만 거. 그에 비해 동학농민운동은 실패했지만 두고두고 생각할 만한 어떤 가치를 가진 거.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민중의 어떤 힘을 가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갈 것인가. 받아낼 것인가 우리 사회가. 그걸 고민하는 게 되게 유럽은 그걸 받아내므로 인해 갖고 시민혁명의 힘을 받아내므로 인해 갖고 근대 국가로 갔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낸 거고. 그렇죠. 근데 중국은 그게 실패하면서 그 외세 열강들에게 먹히는 형국으로 갔던 거고. 그리고 각국 엘리트 소위 이제 지식인층의 모습도 많이 다르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일본의 지식인들이 신흥 지식인들이 보였던 모습과 중국에서 또 보였던 모습과 우리나라의 또 지식인들은 어떤 모습을 보였나 이게 이제 알겠습니다. 수천 년간 우리의 버팀목이 되어왔던 중국. 근대 역사에 들어오면서 중국이 무너지면서 동아시아 국제 질서가 무너지는 것까지. 네. 마치겠습니다. 진짜 역사, 가짜 역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You may say I'm a dreamer, but I'm not the only one. 역사를 짓밟으려 하는 자. 누구냐 너? Someday you'll join us. 진짜 역사, 가짜 역사.